2차시 호소와 부영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신 모습은 광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호가 위치한 곳에 그 중간쯤에 가면 이 하순 적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수몰된 마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망향정이라는 정자와 여기에 마을의 유래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여기는 하순군청에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예약된 날짜에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화 촬영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소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이나 이럴 때는 호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호수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천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천의 상대적인 말은 호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소는 이 물이 담겨져 있는 이 호수와 이 물이 이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하천을 통해서 호수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유역과 호수를 합쳐서 우리는 호소, 장소 개념이 합쳐진 것을 호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댐을 막으면 맨 처음에 맑은 물이 이렇게 오죠. 근데 뭐 수십 년이 아니고 수백 년을 거치면 이제 깨끗한 물들을 우리는 빈영양홍으로 그러는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제 여기에 많은 그 오염물질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영양홍이라고 그러고 더 시간이 걸리면 이게 이제 습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억 년이 되면 보신 바와 같이 다 메꿔져서 이제 육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호소는 그대로 자연 상태로 놔두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호소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영양화를 하더라도 습지라든지 녹지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영양화라 하면 영어로는 뉴트로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트로픽이라는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그 영양염류가 풍부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양염류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비료 성분들이에요. 비료가 질소인 칼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특히 질소나 인 같은 이런 물질들이 많아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영양화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적은 것을 우리는 빈영양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자가 좋지만 물에서는 이런 영양성분들이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소나 인 같은 비료 성분이 많으면 플랑크톤인 녹조가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녹조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좋다고 말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빈영양호, 그 다음에 영양분이 많이 중간쯤 쌓이게 되면 중영양호, 부영양호, 그래서 늪이 되고 습지가 되고 육지로 변하는 이런 현상들이 더 빨라질 수가 있죠. 오염은 축적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영양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부영양화의 과정은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 오염물질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말하자면 비정오염원이나 우리 생활하수 같은 게 계속 들어오면 이제 미생물들이 이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많이 자랄 수 있죠. 먹이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이제 그 분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기물이나 또는 무기물, 오염원들이 축적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플랑크톤이 녹조가 번식하게 되면 거기에 냄새나 맛 같은 것을 유발을 하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되는 것이죠. 냄새, 맛은 대표적으로 곰팡이 냄새나 흙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데
우리가 어떤 그 지하에 있는 곳을 여름철에 뷰가 습도가 많아서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 나잖아요. 이게 이제 조류가 내는 곰팡이 냄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가 이제 폐에서 죽게 되면 거기에 또 이제 이 자체가 영양소로 이렇게 바꿔지게 돼서 이제 늪지화가 되는 이런 이제 계속해서 사이클이 일어남으로써 부영양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녹조가 발생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부영양화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옥폐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영향이고, 그 외에도 비점 오염원으로서 산이나 들에서 나오는 낙엽이 썩었다든지 또는 그런 생물체들이 죽어서 고사했다든지 이런 물질들이 결국은 생물이 죽으면 분해되면 질소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게 저수지 속으로 들어와서 일어나는 영양물질 축적돼서 일어나는 것이 부영양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비료 성분들 있죠. 비료, 부속 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유기물이 25%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물속에 들어오면 전부 다 오염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오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영양염료 질소나 인해 과다 유입 들어온다. 그 다음에 성층현상과 전도현상은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수지 물은 너무 깊으면 우리가 그 우물 효과라고 해가지고 여름철에 저수지 깊은 곳에 가면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수지에 수영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은 이유가 일정한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물의 온도가 거의 한 15도, 20도 차이가 납니다. 표면 온도는 30도인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뭐 10도, 15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일어나는 밀도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성층 현상이라고 그렇고, 마치 우리 이 계절이 있듯이 물 속에서도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사도시를 중심으로 밀도가 크고 낮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물이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전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이런 질소나 인 같은 게 축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조류 같은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온도가 높았을 때, 이게 이제 가정하수나 공장 폐수가 유입된다든지, 우리가 농업 활동을 하면서 비료, 이게 이제 질소이죠. 그 다음에 산림에서 들어오는 이런 비정 오염원, 그 다음에 정체 현상, 동물의 분뇨, 뭐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부영양화의 원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영양화가 이제 왜 우리가 부영양화를 이해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물을 우리가 수돗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수질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인만 계속 높아진다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거의 문제될 필요는 없겠죠. 이걸 이제 정수 처리 잘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녹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녹조가 발생하는데, 우리 녹조는 과거에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바다에서 적조 현상이 상대적으로 녹조 현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실제로 학술적으로는 이것은 물꽃 현상이라고 해요. 수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 녹조 조류를 LG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알갈 블룸, 꽃이 피었다, 블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류가 번식함으로 인해서 조류 자체는 광합성을 하게 되면 다 유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물이 증가된다든지,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곰팡이 냄새나 이런 냄새 맛, 또 색깔이 변하고 물이 탁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물이 탁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물 위에서 보면 투명하지 않아요. 굉장히 깨끗한 호수는 굉장히 깊은 곳이어도 바닥이 다 보이죠. 그런데 조류가 많이 발생하면 불과 30cm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공기들이 녹아들지 않기 때문에 그 호소라고 해야 되겠죠. 호소의 바닥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산소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기성화 그래요. 무산소, 산소가 없다 또는 저산소. 이렇게 되면은 많은 또 수질 문제가 생깁니다. 망간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이런 생태계 파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안 들어가고 햇빛이 차단되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영양 호수와 깨끗한 빈영 호수의 그런 어떤 차이점이에요. 투명도가 어떻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녹조 라떼라는 이런 그 비유어를 사용하는데 이 녹조가 왜 문제인지 앞에서 이제 부영양화 때문에 대강 설명을 했는데 이런 녹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심리적으로 또는 불편하게 만들고 또는 독소를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 상수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녹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생산 수질 수준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수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녹조를 제거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녹조에서 발생되는 냄새는 나노 단위 물질, 제가 상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1나노그램 per 리터, 1리터에 1나노그램이 들어있다면은 1조분의 1이라는 굉장히 미량인데 이 미량의 냄새 물질을 사람들이 다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특별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활성탄, 숯가루로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고도정 처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수돗물의 품질에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수장들이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가고 있죠. 광주도 이제 활성탄 플러스 오존 처리를 하는 고도정 처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조의 주 원인인 조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는 정상적으로 우리 물속 생태계의 1차 생산자,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마치 우리 육지에 있는 육상식물과 같은 역할을 물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산자로서 역할을, 만약에 조류가 없다면 수많은 수생생물들, 물고기, 수소곤충, 동물 플랑크톤, 이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인 우리가 먹이 생태계, 먹이 피라미드에 생산자가 제일 많다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무게로 달아보면 이 조류 양이 가장 아무리 물고기가 많더라도 이 조류의 플랑크톤 양이 제일 많다는 거죠. 에너지 생산량도 제일 많고 숫자도 제일 많고 먹이 피라미드에서 제가 두 번째 차수의 시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류가 바로 생산자 역할이고 조류를 먹고 사는 동물 플랑크톤이 이제 1차 소비자죠. 2차 소비자 작은 물고기, 제3차 소비자가 이제 큰 물고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마지막 최정점에 있는 물고기가 쏘가리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잡아먹는 수단 또는 사람이 이제 최고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 생태계도 이런 모양을 다 이루고 있는데 근간이 바로 이제 이 조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조류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눈여겨볼 게 남조류라는 조류입니다. 조류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는 이치미 조류라고 그랬습니다. 냄새를 내는 조류. 이제 현미경으로 찍어놓은 색깔들은 이제 약간 시커멓게 보이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녹색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세포 안에 이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조류들은 다 단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세포가 하나씩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세포가 복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머리카락 모양이 생겼지만 이 하나 이렇게 경계가 보이죠. 여기 다 하나의 세포들이에요.
세포들이 각각 독립적이에요. 얘나 다 똑같아. 우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호흡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합쳐져서 폐라는 기관을 만들고 또 우리 뭐 손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합쳐져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합쳐져서 손이라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듯이 각각의 기능을 하는 세포들을 만져서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는데 조류들은 이 하나하나가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독립적인 세포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조류 군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남조류는 특히 냄새와 맛을 내는 대표적인 조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조류 경보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의, 경계, 조류 대발생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정수장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류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는데 그 대표적인 조류가 남조류입니다. 남조류가 바로 녹조 현상의 주범이죠. 이걸 왜 녹조라고 하지 않고 녹조라는 조류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남조류라고 했냐면 이것은 죽었을 때 너무 많이 피게 되면 남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일부는 이게 미생물 학자들은 이 남조류를 남조세균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조류 중에 유일하게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 식물들이 질소를 고정할 수 없죠. 질소를 고정한다는 뭔 말이냐면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은 우리 인체나 생물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의 주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물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하죠. 또 자연계에는 질소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남조류들이 원시 시대부터 지구가 탄생했을 때 공기가 없는 그곳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가 기회 되면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 차수에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남조류는 이와 같이 지구가 현재 상태를 이루는데 굉장히 공헌한 바 있지만 현재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상수원을 수돗물로 이용하는데 냄새나 맛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경계 대상인 조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모양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꼭 뭐 개구리 알처럼 생겼는데 이건 현미경으로 다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머리카락처럼 생기기도 하고 목꼬리처럼 생기기도 했죠.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마이크로시스티스 아파니조메논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조류 이 플랑크톤의 속 이름이에요. 종속 가문 강문계에서 종하고 속에 이름 있는데 이게 속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조류의 종들이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이름 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학문명으로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조류라는 게 있는데, 규조류는 이렇게 참빈 모양 또는 뭐 이렇게 바늘 모양, 별 모양. 근데 실제로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단한 유리처럼 생겼죠. 이걸 규사라는 것으로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물고기가 먹었다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의학자들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금방 빠졌는지 아니면 누가 바깥에서 살해를 해서 물속에 이제 던졌는지 이것들을 평가할 때 규조류가 없으면 이제 외부에서 살해를 해서 물속에 던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법의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규조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정수장에서는 물을 거르는 여과지가 있다겠죠. 여과지 표면을 막아버리는 또 그런 작용도 하기도 합니다. 녹조류는 굉장히 많은 조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번식하면 물 색깔을 녹색으로 변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녹조류는 약간 착한 조류라고 할까요? 우리가 접시에 물을 받아 놓으면 제일 먼저 녹조류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냄새나 맛이나 독성을 일으키는 조류는 거의 없어요. 이런 종류들은. 그 다음에 편모조류인데 바다에서 적조가 일어나는 조류와
같은 그 부류의 조류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수염 같은 그 털이 달려져 있다 해서 편모조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량 발생하면 마치 그 핏물처럼 물 색깔이 변하거든요. 이게 다음수 적조라고 그러고 많이 발생하면 비린내를 내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조류의 종류 대표적으로 남조류, 그 다음에 규조류, 녹조류, 편모조류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남조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겠죠?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새나 맛을 내는 조류가 바로 남조류, 녹조 현상의 대표적인 조류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녹조들이 왜 발생하는지 앞에서 부영양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강의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오염원이 유입된다. 오염원이라 하면 비료 성분인 영양염류, 오타가 있네요. 영양염류, 질소나 인 같은 게 유입돼서 그런 거고, 생활하수나 비점 오염원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물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런 번식 환경이 갖춰지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언제 발생하냐? 바로 이제 4월, 5월 지금 기온이 올라갔죠. 어제 뭐 30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기온이 올라감으로는 수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얘들이 이제 활발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오염원인 먹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물의 흐름이 그 강처럼 계속 흘러가는 곳은 조류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물이 고여 있는, 특히 저수지, 호소, 그 다음에 보가 있는 곳, 이런 곳에 이제 정체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적당량의 햇빛과 잔잔한 바람, 전혀 바람이 없는 것보다는 약간의 바람들이 있는 이런 상태들이 잘 갖춰주면 조류가 번식할 수 있어요. 먹이가 풍부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 보신 바와 같이 비가 온 이후, 비가 온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상류로부터 비점 오염원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런 조류가 없는 맑은 그 호소수였을 때 이런 모습이고, 녹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그 하천이나 호소변에 호소 가장자리 이렇게 그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앞에서 편모조류 때문에 나타난 핏물같이 보이죠. 담수 적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비온 이후에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증거가 이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저수량이죠. 저수량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비가 그만큼 많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류나 하류는 이제 위치고, 그 남조류가 얼마만큼 번식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보신 바와 같이 이 저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류 쪽, 그러니까 중류 쪽은 훨씬 더 많은 남조류가 발생했고, 조금 있다 영향을 받는 하류 쪽은 조금 덜 받고, 비가 오니까 조류 숫자가 확 늘어났죠. 이런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이후에 조류 발생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류, 남조류들이 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저감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황토를 뿌린다든지, 황토를 뿌리게 되면 황토가 마치 응집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아니, 황토가 빨갛게 보이죠. 그리고 철분 성분들이 많아서 물속에 있는 다른 조류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흡착을 시켜서 가라앉게 하는데, 이건 어차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또 살아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황산동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황산동이라는 이제 동이 구리죠, 구리. 구리가 조류의 강압성을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조류를 죽이는 역할들을 해요. 이거는 이제 상수원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이제 특별히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류는 광합성을 해야 돼요. 광합성을 해야 살 수 있죠. 그러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복고 같은 경우 수심이 3-40m 뭐 되죠. 수심 주암원은 뭐 깊은 곳은 60m 정도 돼요. 수심이. 그렇기 때문에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이렇게 순환하게 하는 수중 폭기 장치, 공기를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전봇대 같은 공기통을 집어넣고 바닥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계속 순환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윗물하고 아랫물이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환이 되게 되면 아래쪽에 가면 이제 빛이 없으니까 조류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이런 이제 폭기 장치, 수중 폭기 장치로 조류를 조금씩 저감시키는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폭기 장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로부터 비가 온다든지 또는 그 점오염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출업소,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거 잘 만들어서 이 저수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특히 비점오염원도 많은 습지라든지 인공습지 같은 걸 만들어서 오염원이 근원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호소가 그 환경 용량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정도 영양용류가 적게 들어오면 조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것은. 그래서 호소 내에서 폭기장치라든지 수초섬을 만든다든지 인공섬으로 또 조류를 직접 제거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제가 녹조에 대한 글을 써놓은 것인데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와 같이 2차 시에서는 조류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그 원인이 부영양화 때문에 그렇고 조류의 종류는 어떤 거고 왜 우리가 이 녹조를 제거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냄새나 맛같이 수질 저하를 일으키고 물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쉬었다가 제3차 시에서는 이제 친환경 생태 하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